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이론 모성간호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성간호 중에서 이제 고위험 임신 파트 나갈 건데요.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피가 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위험 임신 중에서도 피가 나는 것이 초반에 나는 것이냐, 후반에 나는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임신 초반 출혈성 합병증 유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신 초반기에 출혈성 합병증으로 아기 무게가 500g 이하인 태아가 재택기간 20주 미만에 이제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유산의 형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박 유산 보실게요. 자, 절박 유산은요. 무통, 통증이 없는 똑똑 떨어지는 점적 질출혈을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다른 유산이랑 크게 다른 점, 호르몬 주사로 유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살릴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엄마가 호르몬 주사 맞고 어디 가지 않고 가만히 잘 누워 계시면 아기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가피 유산입니다. 자, 무엇을 피할 수 없는가? 얘는 유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조금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절박 유산의 진행 형태라고 하고요. 절박 유산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누가 나를 구하러 올 때까지 내가 매달려 있으면 나는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피 유산은 그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불가피 유산에서 불완전 유산과 완전 유산으로 이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 유산, 수정라인 자궁벽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자, 불완전 유산 보실게요. 자, 무엇이 불완전한가? 아기가, 이 태아가 다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자궁 내에서. 그런데 태아의 일부가 엄마 자궁 내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불완전 유산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이 자궁 속에서 이 남아있는 찌끄럭지들이 폐혈증을 동반합니다. 엄마를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위험합니다. 자, 폐혈증 동반하는 유산, 불완전 유산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완전 유산 보실게요. 자, 마지막 완전 유산 보시면, 자, 수정된 내용물이 자궁곽 내에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깔끔하게 쏙 빠졌어요. 이러면 엄마가 폐혈증을 동반할 일이 없죠. 완벽하게 쏙 빠졌기 때문에. 자, 이제 계류유산입니다. 자, 계류유산은 아기가 죽었어요. 자, 아기가 사망한 시점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동동동동 떠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4에서 8주 동안 이렇게 오래 떠다녀요. 그러면 우리 몸이 내가 아기를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새끼지만 얘가 죽으면 우리 몸은 얘를 이제 태아로 보지 않고 이물질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내보낼 거냐? 얘는 세포 재질이기 때문에 피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 피떡, 혈전을 용해시키는 물질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묽게 만들어서 내려 보낼 거예요. 자, 몸은 지금 그런 작용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그런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엄마가 이빨을 닦다가 피가 막 줄줄줄줄 살짝밖에 안 부딪혔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코피가 막 나와요. 이렇게 피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류유산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음파로 진단을 해보면 아기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이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심장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계류유산. 자, 그리고 이런 유산들이 습관성으로 계속 3회 이상 반복된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유산의 형태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궁의 임신 보실게요. 자, 원래는 딱 자궁에만 이제 난자와 정자가 착상하게 되는데 지금 자궁 빼고 나머지에 다 붙으면 우리는 자궁외 임신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이 정상 자궁 이외에 정상 자궁 내막 이외에 다른 부위에 착상된 임신이라고 하고요. 원인은 우리가 이제 성병 중에 임질이라고 불리는 임질의 원인균, 임균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자, 호발인자, 골반 내 염증이 있던지 자궁 내 장치를 끼셨던지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궁 말고 바깥에 얘네들이 이제 착상을 하려고 해요. 자, 얘가 위험한 게 무엇이냐? 아기였을 때 그냥 콩알만한 세포였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얘네들이 점점 커나가잖아요. 그러면 커나가면 얘네들이 나팔관에 만약에 자리 잡았다. 그러면 나팔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기가 커지면 그때는 나팔관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출혈과 쇼크가 오면서
모성 사망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위험해요. 엄마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자, 대부분 이렇게 바로 찢어지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아! 하고 막 쓰러지는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잘 참아요. 꾹 참습니다. 막 땀이 막 뻘뻘뻘뻘 막 흘러나오는데도 아니야 이것만 하고 집에 갈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피가 막 나고 있어도 막 참아요. 이런 분들 피가 계속 나고 있을 때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이 배꼽 주변에 달무리 지듯이 배꼽이 이렇게 있으면 달무리 지듯이 여기가 시퍼렇게 변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쿨렌징후라고 불러요. 피가 이제 피부로 배어 나와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자궁의 임신 특징 쿨렌징후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자궁경관 무력증입니다. 자,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을 이렇게 잡고 있는 뭐랄까 풍선이라면 풍선 주둥이 개념에 이제 두꺼운 근육이 있는데 10달 동안은 이 근육이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기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풀려요. 스스스스. 이걸 우리가 자궁경관에 힘이 없다. 그래서 자궁경관 무력증이라고 하고요. 경관이 약화되어 통증 없이 경관이 열리고 난막이 탈출되거나 파열되어 태아가 만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치료 간호는 여기를 이제 시침질하듯이 꼬매요. 그래서 맥도날드 이렇게 해서 쭉 시침질해서 꼬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분들은 중력이 계속 밑으로 가지 않게 좀 누워 계셔야 됩니다. 계속 좀 힘드신 상황이죠. 자궁경관 무력증도. 자, 네 번째, 자, 포상기태 보겠습니다. 이 포는요, 이제 보자기 포인데요. 포도송이 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아기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몰딩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지는 겁니다. 세포가. 그래서 세포가 막 여러 가지가 엄마 뱃속에서 막 포도송이처럼 막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여기에 이빨이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여기에 머리카락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여기에 눈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손만 있을 수도 있죠. 자, 얘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자, 얘를 봤을 때 우리는 얘를 애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눈 있잖아, 애기야. 나 손 있잖아, 난 애기야. 자, 태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부를 수 없죠. 그래서 물론 임신을 했지만 얘는 키우지 않는 우리가 암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돼요. 자, 보면 임신 전반기 출혈성 합병증인 임신성 육모성 질환으로 영양 배합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일으켜 작은 낭포들을 다다다다다 형성시킵니다. 수포성 포도송이 같은 같은 종양이고요. 얘네들은 변성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양은 다 제거를 하는 것이 맞고 증상을 보면 정상 임신 크기에 비해서 자궁이 엄청 커요. 큽니다. 그리고 HCG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한 오심과 구토를 보입니다. 여기도 다 HCG가 다 방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전에서 모성간호 첫 번째에서 배웠듯이 HCG가 많아지면 입덧이 심해진다라고 했었죠. 이분은 지금 HCG가 너무 많아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막 입덧을 심하게 앓으십니다. 포상기태 특징. 자, 이때 치료는 이제 암 치료와 비슷합니다. 일단 제거하고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정상 HCG 수치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임신하지 않고 1년 동안은 피임하도록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보실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배우실 건데, 첫 번째는 전치태반, 두 번째는 태반, 조기, 박리를 배우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전치태반부터 먼저 보시면, 원래 태반은요, 정상적인 태반은 애기들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정상 태반은 어디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냐면 이 위에다가 자리를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좋지 않아요. 문간방이라고 보십니다. 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드나드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없죠. 원래 우리가 주인은 안채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 잡아야 태반이 좋은 건데 뒤집어진 겁니다. 태반이 전치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태반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입구를 다 막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치, 태반이 전치됐다. 전치태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읽어보면, 자, 태반이 자궁의 하부에 착상하여 자궁경부 안쪽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덮는 임시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으로서 갑작스러운 무통성 질출혈. 자, 무통성 질출혈의 왕별표 해주실게요. 자, 무통성. 우리가 이제 피가 나긴 나는데 전치 태반과 태반 조기박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다 태반이잖아요. 이 태반은 피가 잔뜩 들은 스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펀지를 지금 아기가 머리로 꼭꼭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르면 피가 쭉 짜지죠. 그러면서 엄마 밑으로 피가 자꾸 새어나와요. 그냥 이거 눌러서 쭉 피가 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별로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통성 질출혈. 자,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자, 원인은 다태야 그리고 다산의 형식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아기를 많이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다산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자식을 10분을 낳았단 말이에요. 많이 낳으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10년 동안 이제 낳으실 거예요. 태반이 여기 붙어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쭉 찢죠. 그러면 여기에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흉터가 생깁니다. 흉터. 자, 흉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이제 나팔관에서 떼굴떼굴 굴러들여온 정자 난자가 흉터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흉터의 개념은요, 흉가의 개념입니다. 흉가에 못 살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는 안 돼. 그러면 여기다 자리 잡을까? 또 셋째를 가져요. 여기는 안 돼. 여기다 자리 잡을까? 넷째를 가져요. 여기는 안 돼. 그럼 여기다 자리 잡을까?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계속 낳는 다산의 경우에도 내려와서 전치태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태야, 자, 쌍둥이를 말합니다. 쌍둥이, 예를 들어 뭐 새쌍둥이에요. 자, 첫 번째가 여기 태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 태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많이 있을수록 또 전치 태반의 확률이 큽니다. 자, 주의사항을 보시면은요. 자, 내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자궁경부가 벌어져 있나 보는 걸 우리가 내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손가락을 쭉 넣는 순간 지금 태반을 제가 찢을 수도 있습니다. 태반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기에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생명유지장치인데 손가락으로 쭉 찢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치 태반은 절대로 주의사항에 내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부릅니다. 내진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반 조기박리 보실게요. 자, 일단 읽어보면 태반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임신 후반기 자궁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 만출 전에 태반이 먼저 배출됨으로써 심한 복부 통증을 수반하는 암적색의 질출혈. 자, 태반 조기박리 특징. 지금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엄청 아프대요. 심한 복부 통증입니다. 아파도 너무 아프다. 아까 전치태반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죠? 여기는 엄청 아픕니다. 그 특징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뭐 36주 어머니가 극심한 보통으로 지금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왔다. 그러면 36주 후반이구나. 배가 아프구나. 그런데 피가 나네. 그럼 뭐 고르셔야 돼요? 태반조기박리. 많이 아프니까요. 많이 아프고 피가 난다. 그러면 태반조기박리. 자, 원인도 좀 보실게요. 자, 임신성 고혈압, 외상, 그리고 이제 쌍둥이에 무게가 있어서 이제 뽑아져 나가는 거고요. 주로 이제 임신성 고혈압과 외상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 누가 막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빵 때려요. 그래가지고 태반이 쭉 찢어지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외상이 많았고 현재는 시험 문제에 임신성 고혈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임신성 고혈압의 원인은요. 우리가 욕창기 전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욕창,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엉덩이에 많이 생기죠. 여기가 좀 많이 썩은 거 욕창이라고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오랜 동안 체중으로 눌러요. 그럼 이제 거기에 피부에 눌린 혈관에 영양과 산소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가 썩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누르긴 누릅니다. 그런데 체중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뭘로 눌러요? 압을 뭘로 누르죠? 피, 아주 높은 피의 혈압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짜부를 시키는 거예요, 혈관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영양과 산소가 안 가죠.
그러면 할머니 욕창 생기는 거 마냥 여기 혈관도 너덜너덜 부들부들하고 썩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태반은 제자리에 잘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태반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혈관이 그 담쟁이 덩굴 마냥 이렇게 안으로 막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혈관이 막 뻗어나가 있거든요. 얘네들로 버티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 무거운 아기를. 그런데 지금 이 혈관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서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힘 좋은 이 태아가 탯줄을 가지고 되게 잘 놀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 탯줄 오늘 한번 갖고 놀아볼까 하고 으여차 하고 이제 한번 아기가 확 당기는 그 순간 이게 이제 너덜너덜 간신히 버티고 있던 태반이 쭉 찢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손에다가 본드를 붙여놓고 쫙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프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극심한 복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태반조기 박리. 자, 이때 주의사항은 쇼크에 대한 처치, 트렌델렌버그 체위, 다리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취하고 빨리 보고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임신성 고혈압성 장애 보실게요. 자, 임신성 고혈압은요, 임신 20주 이후, 그리고 아기 낳고도 산육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긴장의 끈을 늦추시면 안 될 거고요. 자, 임신성 고혈압을 포함해서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자, 임신성 고혈압은 우리가 일시적 고혈압, 임신 20주 이후에 나타나는 뭐 자간전증, 그리고 가간증, 이런 애들을 포함하는 임신성 고혈압이 있고, 그 외에 만성 고혈압, 임신 악화성 고혈압, 원래 고혈압이 있는데 임신해서 심해진 거, 또는 이행성 고혈압, 고혈압이 출산 후 10일 정도의 정상치로 회복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1번 임신성 고혈압이죠. 자, 두 번째 자간전증에서도 자간전증은 임신성 고혈압의 진행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제 고혈압을 넘어서 그 외에 나머지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증상 부종과 단백뇨, 근데 여기에다가 경련이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그때는 자간증이란 이름으로 바꿔 부를 겁니다. 자, 호발인자는 일단 잘 모르겠다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봤더니 젊은 초인부, 다산부, 단백질이 부족하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자간전증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엄마에게 태반조기 박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자궁 태반에 작은 소동맥 병소로 인해서 태반 관류의 손상이 일어난다. 제가 지금 읽고는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 자체가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눈에 자꾸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풀이를 해드리면 자궁 태반에 이제 가지처럼 담쟁이 덩굴처럼 막 뻗어있는 작은 동맥, 우리가 영양과 산소는 대부분 동맥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작은 동맥들이 썩어요. 병소로 인해서 이 태반의 흐름을 우리는 관류라고 의학용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태반에 이 피가 흘러가지 못하게 손상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풀어보면 별거 아닌데 어려운 말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궁 태반에 작은 동맥이 썩어 들어가서 태반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그 영향으로 태반조기 박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관리를 보시면 주 2회 통원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의사 선생님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자각 증상에 대해서 인지 교육을 좀 해줘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라도 계실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좀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평상시 앓던 가슴앓이가 아니라 엄청 심해진 뭐 이런 것들, 시력장애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러면 병원에 오셔야 돼요. 라고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간호를 보시면, 자, 어떤 분들은 절대 안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실은 좀 어둡게, 경련 방지를 위해서 어둡게 해주시고요. 왼쪽으로 누워 잡니다. 자,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 우심방으로 피가 체순환이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좌측이 해줄 거고요. 부종 측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체중을 재봅니다. 얼마나 빨리 부종이 늘어나고 있나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안저경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안과에서 하는 건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 안쪽에 이 눈에 저 깊숙한 시신경을 검사해 보는 걸 우리가 안저경 검사라고 합니다.
이 압력이, 혈압이 온통 다 눌러요. 그래서 눈도 눌러요. 그래서 눈을 누르다 보면 육창처럼 또 눈의 신경도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은 한번 실명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안저격 검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자간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또 탄수화물은 또 너무 많이 먹지 않아요. 왜냐? 이분들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임신해도 운동 이런 거 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운동하면 혈압이 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안정, 어떤 분은 막 절대 안정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근데 살이 엄청 찝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식이 조절이 좀 필요해요. 단백질은 많이 드시되 탄수화물은 좀 적절하게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임신 관련 질환 좀 보실게요. 자, 임신과 관련해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임신 동안 태반의 호르몬 부적절로 인해서 임신 동안 발생하는 걸 우리가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분만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부에게 교육할 사항을 좀 보시면, 자, 우리가 인부도 그렇고 일반적인 당뇨도 그렇고 당뇨병은 약이 더 중요할까요? 시기가 더 중요할까요? 당뇨는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기는요, 식이치료법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치료를 하는 것. 그래서 인부에게 이제 너무너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뭐 설탕이 가득 들은 뭐 젤리라던가 뭐 과자, 케이크 이런 건 좀 줄이셔야 되고,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셔야겠죠. 자, 이상 증상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당내성 검사를 해봅니다. 자, 임신하게 되면 처음 초반에 가서 하실 건데요. 빈속으로 오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아주 달달한, 달다 못해 아주 그냥 쓴맛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포도당을 먹여요. 그러면 갑자기 혈당이 옥 하고 올라가겠죠. 아무리 막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항상성,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까지만 올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나, 올라간 다음엔 또 얼마나 빨리 내려가서 평균치를 유지하나, 이런 검사를 당내성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검사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인슐린이 필요하다면 또 정확한 측정, 투약 이런 것들도 교육할 겁니다. 또 세심한 피부 보호, 당뇨 있는 분들은 당뇨발 관리하셔야 되고요. 임신성 당뇨 있는 분들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손상되면 안 되니까 이런 피부와 상처, 감염 예방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해주실 거예요. 자, 다음에 임신성 당뇨의 영향을 좀 보실게요. 자, 임신성 당뇨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엄마에게는요, 감염, 그리고 양수 과다증을 만들어냅니다. 양수가 정상인분보다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당뇨의 피는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이 피를, 이 양수를 좀 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기가 양수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가 좀 많아지는 양수 과다증, 또 산후출혈의 빈도도 일반적인 인부보다 높고요. 태아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달달한 피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사탕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살이 쪄요. 거구증. 그런데 아기 췌장은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사탕이 많이 들어와도 인슐린은 막 아기 뱃속에서 뿜어내가지고요. 정상 밸런스를 유지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면 바로 엄마에게서 받는 이 포도당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사탕을 안 줘요. 얘네들은 지금 안에 인슐린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아기가 저혈당증에 혹 빠지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기형에 대한 확률도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임신성 당뇨의 관리를 좀 보시면, 자, 출산 후에 경구피임제, 자궁내 피임장치 이런 것들은 더 증상을 악화시키고 좋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죠. 자, 심장질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부터 좀 심장병을 가지고 있던 이제 엄마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혈액의 양이 엄청 늘어납니다. 아기 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만약에 100을 갖고 있다면 아기 거 150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볼륨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의 볼륨이. 그래서 심장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정상 심장이 아니라 질환을 앓고 있는 인부이기 때문에 너무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심각한 증상이 막 나타나게 된다.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발생의 위험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적 유산을
권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가끔 그래서 이런 심장 증상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엄마가 막 심장병 야들야들해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치료적 유산을 권한다 그러면 저는 괜찮으니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제 이런 걸로 영화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안 되죠. 엄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 영양에 대해서도 특히 심장질환 인부들은 교육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피가 잘 안 돌잖아요. 그 잠깐 갔을 때 고영양 그리고 고철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철분, 섬유소, 칼로리 그리고 대신 나트륨은 좀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섬유소는 왜 늘려야 되냐면 이가 변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변을 볼 때 힘을 욱 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확 올라가고요. 그 압력이 심장에 부담을 좀 줘요. 그래서 이분들도 변비 걸리면 안 되거든요. 섬유소 잘 챙겨주시고요. 자, 기타 관리, 자, 산전 관리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혈관이 오그라들어요. 가뜩이나 피도 안 가는데 혈관이 더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휴식도 잘 취해주시고 왼쪽으로 누워서 피가 오심방으로 잘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해주죠. 자, 산후관리, 분만 후에는 바로 아기를 낳고 나서 병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24시간 동안은 중환자실에서 좀 지켜봅니다. 아기 낳고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경우가 있어요. 심장질환 있는 분들은. 그래서 24시간 동안 집중관리실에 좀 보셨다가 병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3번. 자, 혈액학적 장애도 좀 보실게요. 자, 일단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 빈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된 상태를 우리는 빈혈, 가난할 빈자를 써서 빈혈이라고 하는데 임신부는 원래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거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내 거를 다 아기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빈혈이 와요. 근데 이 빈혈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또 질환이라고 부르긴 애매해서 가성빈혈, 가짜빈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엄마들은 대부분 오고요. 그래서 체중과 혈장량의 증가를 감안해 우리가 임신한 여성은 기준점을 몇으로 잡는데요. 11g per dl이라고 부르는 10일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정상 여성분들은 12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11까지는 그래 내가 좀 봐주지 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미만 19, 87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빈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치료 및 간호를 보시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좀 드시고 음식으로 사실 해결이 잘 안 돼요.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제, 경구용 철분 제제 복용하는 것이 좋죠. 자, 보실게요. 자,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에 대한 표인데요. 헤마토크릿은 지금 퍼센트라고 나와 있죠. 이 퍼센트는 뭐냐면 이 피 속에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얼마나 들어있나, 몇 퍼센트로 들어있나의 비중을 나타내는 게 헤마토크릿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빈혈 있는 분들은 헤모글로빈도 낮겠지만 헤마토크릿도 낮죠.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인부, 이제 아기가 요만한 콩알일 때는 아기한테 뭐 너무 넣어줄 게 많이 없잖아요. 피가. 그래서 엄마도 헤모글로빈 10일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거예요. 헤마토크릿 37%. 자, 중기는 이제 아기가 점점점 커지니까 더 많이 쪽 빨아먹겠죠, 아기가. 그럼 엄마도 또 낮아져요. 10.5. 말기는 10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헤마토크릿도 자꾸자꾸 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마지노선일 뿐이니까 정말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높게 책정이 돼야 돼요. 정상이신 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태아 저가구증 보겠습니다. 자, RH 동종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엄마, 인부, 그리고 태아 사이에 혈액형이 안 맞아서 엄마가 아기를 나와 같은 종족,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물질, 항원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태아 저가구증, RH 동종면역이라고 하고요. 태아 간의 혈액형 부적합에 의해서 항원, 항체, 자가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엄마가 RH-고요. 태아가 RH 플러스일 때 발생하는 겁니다. 엄마가 RH 플러스고 태아가 RH 마이너스 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엄마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RH 마이너스, 태아가 RH 플러스. 여기서 아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첫 임신 시에는 대부분 정상으로 분만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RH-고 태아가 RH 플러스면 이제 죽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죠. 항체를 막 만들어내서 죽여야 하는 순간에 아기가 10달이 돼서 벌써 쏙 하고 빠져나와요.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다음에 둘째부터는 그래서 가지자마자 이미 항체가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기를 가지자마자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첫 임신 시 첫째는 대부분 정상분만 하지만 둘째부터는 이제 태아가 적혈구, 용혈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가 다 깨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항디 항체가 포함된 면역 글로불린을 집어넣어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네, 이것이 태아 저가구증 RH 동종 면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제 병에 대한 것도 좀 보실게요. 자, 질환. 첫 번째, 톡소플라즈마증인데요. 톡소플라즈마증은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 고양이똥. 고양이가 옮깁니다. 이 고양이 똥 속에 들어있는 이 기생충, 원충류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기생충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놈들을 우리가 원충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안 보여요. 어디에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놈을 고양이 똥으로 해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저희 고양이는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배변통에다가 똥 싸고요. 깔끔쟁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제 사람 집사라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들어옵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랑 어울리냐면 톡소플라즈마증이 잔뜩 들어있는 들고양이와 어울리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집고양이를 열심히 관리해줘도 친구 만나고 오는 고양이가 있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풍진 보실게요. 자, 풍진은 어른이 걸리면 뭐 그렇게 큰 위험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걸리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풍진의 문제, 태아에게 90일 이내 감염 시 굉장히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풍진은. 그래서 풍진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자, 풍진은 이 태아 증상 4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너무 심각해요. 보면 일단 심장질환, 백내장, 청각상실, 뇌기형. 지금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4개나 다 가지고 태어나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초반에 풍진임을 알았다. 그러면 치료적 유산을 권하기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예방은 인부를 제외한 가임 여성은 예방접종 하셔야 되고요. 임신 초기에 감염할 때는 치료적 유산을 권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풍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매독 보실게요. 자, 매독균의 이름은요, 트리포네마 팔리둠 균이라는 아주 해리포터 주문 같은 애예요. 좀 길어요. 이것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매독균의 이름, 트리포네마 팔리둠 균에 의한 질환으로서 언제 걸리는가? 임신 16주에서 20주 후에 태반을 통해 걸린다. 자, 아까 풍진은 언제 걸린다 그랬었냐면요, 90일 이내, 3개월이죠. 3개월 안쪽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8주에 아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8주 풍진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16주 태반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옮깁니다. 얘네들은 균이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징검다리가 좀 있어야 돼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 전파되고요. 또 유산, 사산, 선천성 매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진단은 VDRL이나 바스만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선천매독의 증상도 좀 볼게요. 자,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를 가졌을 때 매독에 걸렸으면 아기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안장코예요. 자, 안장코는 뭐냐면 코가 옆에서 보면 예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코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여기가 없어요. 콧등이 쑥 들어가요. 누가 숟가락으로 푹 판 것처럼. 그래서 말 안장 같다. 그래서 이름이 안장코입니다. 가운데가 쑥 들어간 느낌.
자, 스누플즈는 뭐냐면 이제 애기들이 막 코에서 이제 콧물 같은 점액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막 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점액질이 흐르는 쌍코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스누플즈라고 하고요. 귀머거리 그리고 허치손 치아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자, 허치손 치아는 뭐냐면은요. 영구치의 이제 종류예요. 자, 원래 영구치는 다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가 이빨이 치아가 못생겨질지 가지런해질지는 사실은 엄마 아빠 치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영구치가 이제 나오는 건데 원래 우리 앞니를 좀 보면은요 자일리톨 같은 모양이잖아요. 예쁘게 이렇게 네모나게 그랬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앞니 영구치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레바퀴 치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레바퀴처럼 가운데가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허치손 치아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이분이 하 하고 웃고 있으면 이빨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이제 괴물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에는 이빨이 다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사실은 이제 선천성 매독 이제 화나를 보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치아가 무섭게 나나 봐요. 또 가성마비 이런 것들도 매독의 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는 페니실린입니다. 자, 매독은요. 감염되면 일단 시기에 상관없이 바로 페니실린으로 치료해요. 아직까지 페니실린은 제일 효과적인 치료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에 상관없이 물론 일찍 치료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치료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임질 보실게요. 자, 원인균은 임균입니다. 임균, 자궁의 임신을 유발하는 그 균 맞습니다. 자, 임균이고요. 자, 원인으로 산도를 통해서 애기한테 옮겨지게 됩니다. 자, 예방은요, 출산 후에 신생아에게 눈에다가 뭐를 넣어줄 것이냐? 1% 질산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산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넣게 되면 세균을 부식시켜 죽여요. 그래서 한 10초, 15초, 한 30초 있다가 생리식염수로 싹 다시 헹궈내줘야 됩니다. 얘는 질산은 용액은 근데 태어나게 되면 너무 바빠요. 우리들이 애기도 봐줘야 되죠. 엄마도 봐줘야 되죠. 애기 닦아야 되죠. 아빠 사진 찍어줘야 되죠.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까먹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질산은 용액은 많이 쓰지 않고요. 대신에 애기 눈에다가 연고를 쭉쭉 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에리스로마이신 이것도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이것도 항생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저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에 또 트리코모나스 지렴 보실게요. 자, 이것도 기생충의 종류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작은 원충류인 트리코모나스가 이제 질에 엄청 창궐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주로 성행위로 감염이 됩니다. 자, 압통과 외음에 자결감이 있고 질벽에 빨갛고 작은 출혈점이 좀 있어요. 왜냐? 얘네들이 뜯어먹잖아요. 엉냥냥 기생충이 막 뜯어먹다 보니까 이 질에 얘네들이 막 아무리 열심히 신나게 뜯어먹어도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점 하나 똥 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막 사방 주변에서 막 뜯어먹으니까 빨갛고 작은 출혈점이 뜯어먹힌 자국이 똥똥똥똥똥똥똥똥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가려워요. 왜냐면 애들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쓰라리고 가렵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지렴은요, 주로 이제 사우나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식 사우나 같은 데 보면 이제 나무 같은 거 의자가 쭉 있고 거기에 그냥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쭉 엉덩이의 특징상 쭉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우나에서도. 그 다음에 6번, 자, 모닐리아 지렴, 칸디다증 보겠습니다. 자, 모닐리아 지렴은요, 아동간호에서 또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모닐리아 지렴. 자, 칸디다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데요. 지렴 중에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자, 얘는 특징, 밑줄을 쳐보면, 자, 짙고 흰 우유 같은 백색 분비물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식빵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여러분 집에 식빵 같은 거 사다 놓으시고 다 안 드시면 곰팡이 같은 거 핀 적 있으신가요? 자, 식빵 같은 데 잘 펴요. 왜냐면 촉촉해요. 그리고 달달한 당이 포도당,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곰팡이가 빵에 굉장히 잘 핍니다. 그러면 이 식빵에 피어있는 곰팡이를 보시면 색깔이
형형색색이에요.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요. 별게 다 있죠. 근데 거기 피어있는 곰팡이 중에 흰 곰팡이가 얘입니다. 칸디다. 자, 식빵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식빵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흰색 곰팡이가 꼭 놀이궁뎅이 버섯 마냥 식빵이 막 이렇게 막 펴 있어요. 털처럼 보입니다. 원래 이 곰팡이들은 이렇게 털처럼 막 있어요. 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분무기로 물 한번 칙 뿌린 다음에 이 식빵을요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문질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쫙 펼쳐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요 크림치즈 마냥 이게 막 뭉개져 있습니다. 이 털처럼 보이는 데에다가 물기를 집어넣고 문지르면 그렇게 변해요. 이 모양이 지금 딱 우리 질 속에 있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질은 촉촉하죠. 점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곰팡이가 이렇게 피는 건데 걸어요. 막 걷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질이 이렇게 문대지기 시작하죠. 그럼 거기가 이렇게 짙고 흰 우유 같은 백색 분비물, 크림 치즈, 여기서는 하얀 치즈 같은 반점의 형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동간호 됐을 때는 우리가 아구창이라고 배울 건데 백태라는 모양으로 배울 겁니다. 애기들은 침쟁이에요.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뚝뚝뚝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무기로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물을 엄청 많이 얹어주는 거예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적당히 뿌리면 반죽이 되지만 물을 엄청 많이 뿌리면 우유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증, 어른들, 질염에서는 치즈가 나오는 거고 이제 아구창이라고 부르는 거에서는 우유, 백태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놈이에요. 칸디다가 어른한테는 이렇게, 여성한테는 이렇게, 애기한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원인을 보십시다. 자, 항생제가 주 원인일 수 있어요. 이 칸디다는 곰팡이라서 아주 약한 균이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이제 죽이는 건데,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온몸에 유익균, 질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까지 싹 다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창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 잦은 복용이라든지 경구피임약을 먹게 되면 질 속에 글리코겐이라고 부르는 이 칸디다증 밥이 많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또 생기고요. 당뇨병, 피가 달달해요. 그러면 또 잘 생겨요. 자, 치료. 자, 병소에 1에서 1% 겐티아나 바이올렛 수용액을 발라줄 수도 있고요. 자, 신생아들 경우에는 이제 아구창이라고 하고요. 이 수용액을 입에다가 이제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보면 꼭 볼펜 씹어 먹고 난 다음처럼 이렇게 시퍼렇게 막 묻어 있어요. 이런 특징이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증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자, 위축성 질염 보실게요. 자, 위축, 쪼그라든다 특징이고요. 노인이 되면 다 쪼그라들어요. 이제 노인간호에서도 이제 배우실 건데, 이 노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쪼그라들어요. 물이 쪽 빠집니다. 자, 입에서도 물이 쪽 빠져요. 침이 안 나와요. 이빨이 막 썩고요. 위에서도 물이 쭉 빠져요. 변비가 오고요. 피부에서도 물이 쭉 빠져요. 가지고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고요. 질에서도 물이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질건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촉촉한 점막이. 그러면 언제 이렇게 질염까지 하게 되는가? 폐경 후에 이렇게 질이 건조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제 페니스와 점막에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찰이 건조한 점막을 이제 아주 긁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긁어서 화농성, 분비물, 소양감, 타는 듯한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마다 부부간과 할 때마다 통증 그리고 계속 긁으니까 출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 노인성 질환 환자분들은요, 초반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막 참다가 막 그냥 고름이 뚝뚝 떨어져야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나타났다. 약 좀 주세요. 하고 옵니다. 고름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75세 할머니가 왔어요. 자, 그때 이것 때문에 지금 아프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제 사실 만큼 사셨는데 관계는 그만하세요.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에스트로겐 연고를 처방해 줄게요. 하셔야 됩니까? 에스트로겐 연고를 처방해 줄게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분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도 다 포함해서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리적
욕구는 항상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생리적 욕구는요, 먹고 자고 싸고 번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시험에서 나이가 엄청 많게, 뭐 75세 할머니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오답에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그거를 의논하시는 거죠. 자, 위축성 지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